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그 과정과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됐던 실제 파산 관제인 보고서 원본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같은 것들은 전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 한 장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재정적인 삶의 어떤 궤적, 그리고 또 법적인 판단 과정까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파산 관제인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 채무자분은 61세 남성분이시네요. 1997년까지는 회사원으로 일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건설 현장, 일용직 이런 일로 생계를 쭉 이어오셨다고 해요. 현재 신고된 월 소득은 한 7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런데 거주 이력이 조금 눈길을 끕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거 해결도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파산에 이르게 된 주된 계기는요. 보고서에 보면 2000년 12월경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생활비 부족 문제가 시작된 거죠. 이걸 해결하려고 카드 대출 같은 걸 쓰시면서 부채가 확 늘어난 겁니다. 아, 생활비 때문에? 네, 최초 채무 발생 시점 자체는 1998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 파산 신청까지 오게 된 거죠. 참,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2006년에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었다고 하고요. 이야, 20년 넘게 그 빚의 무게를 계속 지고 오셨다는 건데 그럼 그 액수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보고서상 파산 채권 총액이요. 약 2억 4,169만 원입니다. 2억 4천이요. 네. 그리고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해서 딱 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원금이 약 4,720만 원이라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원금은 4,700만 원 정도인데 총 빚이 2억 4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와, 그럼 이자가 원금의 거의 4배, 아니 5배 가까이 불어난 거네요. 맞아요. 이게 장기간 연체가 되면서 이자랑 연체료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좀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빌리기 시작한 돈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하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혀요? 혹시 재산을 미리 처분했다거나 어디 숨겨두거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네, 그 점도 당연히 중요한 조사 항목이죠. 보고서에 따르면요, 파산 신청하기 전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이제 이혼한 전 배우자나 부모님 또 성년 자녀들 명의의 재산까지 굉장히 폭넓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데로 이전했다거나 아니면 은닉했다 이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재산을 숨기고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황. 파산관제인은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판단을 내렸나요? 일단 월 소득이 70만 원인데 이걸로는 2억 4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혹시 그 파산 신청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예를 들어 재산을 숨겼다거나 하는 그런 적은 없었는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파산관제인이 보고서에서 이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이라든가 불필요한 낭비 아니면 사기 파산 같은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한 정황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채권자였던 자산관리공사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재산도 없고 절차상으로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렇다면 파산 관제인의 최종 결론은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파산 폐지요? 네. 원래 파산 절차라는 게 채무자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경우는 나눠줄 재산이 아예 없고 심지어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그냥 여기서 종결시키는 게 맞다. 이런 의견입니다. 아, 실익이 없으니 그냥 절차를 끝내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중요합니다. 바로 면책 허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니까 이 채무자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아하. 즉 파산 절차 자체는 뭐 실익이 없어서 끝내지만 빚은 완전히 탕감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거의 20년 넘게 생활고와 빚에 시달려온 개인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 가진 재산도 없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으니 법 절차는 형식적으로 마무리하고 빚은 완전히 면제해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자. 이런 권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파산 제도가 정말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훨씬 복잡해지죠.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조사와 법 적용 과정을 저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개인 파산 사건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사례처럼 최초의 채무가 발생한 지 20년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파산과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 긴 시간 동안 그 개인과 우리 사회가 치러야 했던 보이지 않는 비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혹시 좀 더 이른 단계에서 개입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